아기씨, 꽃은 져도 향기는 천리를 갑니다. 향기가 무슨 소용이냐. 이 추위에 꽃은 이미 죽었는데. 죽은 것은 꽃이지 향기가 아닙니다. 그 말 하인의 말이 아니구나. 서리가 온 세상을 집어삼킨 새벽이었다. 조선팔도 그 어디에도 이름 하나 올리지 못한 산골 마을. 그곳의 새벽빛은 얼어붙은 눈물처럼 투명하면서도 뼛속까지 시렸다. 검푸른 하늘 아래 산등성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 마을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그 고요란 것이 평화로운 정막이 아니라 마치 숨을 죽이고 있는 짐승의 등 위에 올라탄 것 같은 불안한 정적이었다. 마을의 가장 구석진 곳, 산자락이 마을과 작별하는 경계에 초가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석가래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사가 내렸고 지붕 위의 이영은 거센 바람에 제멋대로 뜯겨 나가 마치 산발한 여인의 머리카락처럼 흩어져 있었다. 기둥은 비틀어지고 문짝은 들린 채 찬바람을 막아내지 못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운 집이었으나 이상하게도 그 집 주위만큼은 정갈했다. 마당에 낙엽 하나 허투루 뒹굴지 않았고 돌담 아래 빗질 자국이 가지런했다. 누군가가 이 허물어져가는 집을 살아있는 것처럼 돌보고 있다는 증거였다. 마당 한가운데에 사내가 서 있었다. 누더기 같은 베옷을 걸치고 맨발에 집신 하나 제대로 신지 못한 사내, 돌쇠였다. 그의 투박한 손에는 쌀이비가 들려 있었고 그것이 얼어붙은 땅바닥을 긁어낼 때마다 서걱서걱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어 놓았다. 그 소리는 마치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외치는 외로운 증명 같았다. 돌쇠는 비질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한 곳을 향해 눈길을 보냈다. 안방의 문창살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잔불이 그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 불빛 너머에 여인이 앉아 있었다. 소복을 입은 채 등을 곧게 세우고 마치 고행을 자처한 수행자처럼 천천히 먹을 가는 여인 연화였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이 새벽의 시간은 세상과 단절된 유일한 안식처였다. 벼루 위에서 먹물이 한 겹 한 겹 짙어질수록 그녀의 가슴 속에 켜켜이 쌓인 한과 슬픔도 함께 농도를 더해갔다. 먹을 가는 행위 자체가 그녀에게는 죽은 남편과의 대화였고 무너져가는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을 붙드는 유일한 끈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손끝은 진자 감각을 잃고 곱아왔다. 그러나 연화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고통이 육신을 갉아먹어도 정신만은 흐트러뜨리지 않겠다는 듯 그녀의 등은 한치의 굽힘도 없이 곧았다. 밖에서 비질을 하던 돌쇠가 문득 동작을 멈추었다. 쌀이비를 내린 채 고개를 들어 문창살 너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디고 있었다. 하나는 빗자루로, 하나는 붓으로 삶이라는 전장에서 소리 없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동쪽 산마루에 여명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빛마저도 이 집을 감싸고 있는 무거운 정막을 걷어내지 못했다. 이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었다. 곧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는 자의 심장 박동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이미 산 너머에서 이 마을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연화의 붓끝이 화선지 위에서 멈추었다. 한 획을 내려야 하는데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속에 차오른 문장들이 너무도 무거워서
붓 끝에 실어 내려놓기엔 가슴이 먼저 부서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죽은 남편의 얼굴이 한때 화려했던 가문의 영광이 이제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어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먹물이 화선지 위에 번지며 검은 눈물 한 방울을 만들었다. 연화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힘없이 붓을 내려놓았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찬바람 한 줄기가 먼저 들어오고 뒤이어 돌쇠가 들어섰다. 그의 투박한 두 손에는 따뜻한 숭늉한 사발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사발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차가운 방 안 공기와 만나 한 줄기 구름을 만들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연화의 곁에 사발을 놓고 물러서려 했다. 그러나 연화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탄이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비단옷은 고사하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이 처지에 글을 써서 무엇에 쓰겠느냐. 그 목소리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조롱과 깊은 좌절이 뒤엉켜 있었다. 한때는 가문의 자랑이었던 학식이 이 궁핍한 현실 앞에서는 한 줌의 쌀보다 못한 것이 되었다는 자조였다. 세상이 그녀에게 보내는 냉소의 시선이 어느새 그녀 자신의 눈이 되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돌쇠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평소의 어수룩한 말투가 아니었다. 마치 깊은 산속 고찰에서 새벽녘에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처럼 낮으면서도 가슴 깊은 곳까지 울림을 전하는 어조였다. 아기씨, 꽃은 져도 그 향기는 땅바닥에 머물지 않고 바람을 타고 천리를 갑니다. 연화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돌쇠의 눈은 평소와 달리 깊고 그윽한 빛을 담고 있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하지만 진정으로 남는 것은 그가 품었던 고결한 문장과 꺾이지 않는 마음뿐이지요. 비단옷을 입었다고 귀해지고 배옷을 입었다고 천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이란 것은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아기씨의 붓끝에서 태어나는 문장 한 줄이 100년 뒤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말은 연화의 심장을 정확하게 관통하는 화살이었다. 가난이 자신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에 갇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굶주림이 아니라 아무리 글을 써도 이 세상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이었다. 돌쇠의 말은 그 절망의 벽에 금을 내었고 그 틈으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연화는 내려놓았던 붓을 다시 집어들었다. 손끝은 여전히 곱아 있었지만 이제 그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무엇 때문이었다. 외면의 허름함 뒤에 숨겨진 내면의 위대함, 세상이 아무리 짓밟아도 꺾이지 않는 고결한 정신. 그것이야말로 이 험난한 세상을 건너갈 유일한 무기이자 가장 빛나는 갑옷이라는 진실이 돌쇠의 입을 통해 이 차가운 방 안에 선포되었다. 연화의 가문이 몰락한 것은 3년 전의 일이었다. 조정의 권력 다툼이 들불처럼 번지던 시절, 연화의 남편 이서진은 강직한 성품 탓에 권세가들의 눈밖에 났다. 그가 올린 상소문 한 장이 역무의 증거로 둔갑했고 하루아침에 역적의 낙인이 찍혔다. 끌려가던 날 새벽, 이서진은 연화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으며 말했다. 내 글은 부끄러움이 없었소. 그것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옥중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연화의 세상은 그날 함께 무너져 내렸다. 가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넓은 기와집 대신 산골의 낡은 초가집이 그녀에게 남겨진 전부였다. 아니, 단 하나 더 있었다. 시아버지가 목숨처럼 아꼈던 황금 벼루였다. 금빛 오칠이 세월의 발에 고풍스러운 빛을 띤 이 벼루는 단순한 문방구가 아니었다. 3대에 걸쳐 이 가문의 학자들이 먹을 갈며 글을 쓴 혼이 서린 물건이자 한때 임금이 하사한 보물이었다. 연화는 이 벼루를 품에 안고 산골로 들어왔다.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을 안고서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멀리했다. 역적의 부인이라는 낙인이 전염병보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 수군거렸고 사내들은 그녀를 스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조차 돌을 던지며 놀림거리로 삼았다. 그 외로움이란 것은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사무치는 것이었다. 그런 연화에게 돌쇠가 나타난 것은 남편이 떠난 지 석 달쯤 후였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내였다. 어느 날 아침마당에 페랭이를 눌러쓴 장정 하나가 서 있었고 자신은 갈 곳 없는 떠돌이인데 품삯 대신 밥만 주면 일하겠다고 했다. 연화는 처음에 경계했다. 그러나 돌쇠는 말없이 지붕을 고치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고 어느새 3년의 세월이 흘러 있었다. 마을 사람들 눈에 돌쇠는 말수 적고 힘만 센 바보 하인이었다. 누가 물어도 어눌한 웃음만 지었고 장날에 나가서도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을 뿐이었다.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했고 밤에는 멍석을 짜거나 집신을 삼아 생계를 도왔다. 그렇게 소리 없이 이 무너져가는 집의 기둥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집의 평온을 위협하는 그림자가 있었으니 이 고을의 현감 조태구였다. 탐욕이 뼈에 밴 자였다. 그는 연화의 황금 벼루에 눈독을 들이고 사사건건 그녀를 압박했다. 세금을 2배로 매기고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조태구의 수하들이 행패를 부릴 때면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매를 맞으며 빌었다. 그러나 그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그 눈 속에서 번뜩이는 안광은 결코 하인의 것이 아니었다. 칼날처럼 차갑고 깊은 그 눈빛 속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연화와 돌쇠는 각자의 결핍과 상처를 아는 채 곧 닥쳐올 폭풍우 앞에 놓인 작은 조각배처럼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정적을 깨뜨린 것은 한 대의 가마였다. 어느 가을날 오후 마을 어귀에 화려한 행렬이 나타났다. 4인교에 실린 인물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이름을 떨치는 최만들 대감이었다.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수많은 선비를 배출한 대학자. 그의 방문은 이 조그마한 산골 마을의 돌풍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행렬을 구경했고 아이들은 가마 뒤를 쫓아 뛰어다녔다. 현감 조태구는 진작부터 이 소식을 알고 관아를 깨끗이 쓸어놓고 잔치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최 대감의 방문이 단순한 풍류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는 드물었다. 조태구는 최 대감의 권위를 자신의 탐욕을 실현하는 도구로 이용할 올가미를 이미 짜놓고 있었다. 최 대감이 관아에 짐을 풀자마자 조태구는 고을 전체의 시회를 열겠다는 포고문을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최 대감을 모시고 이 고을의 문풍을 드높이겠다는 명분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독이 서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포고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러했다. 고을의 모든 문사는 시회에 참여하여 실력을 겨루되 특히 학문을 한다고 자처하는 자는 반드시 출전하라. 장원을 하지 못하는 자는 그 학식이
허명임을 증명하는 것이니 벌을 내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표적이 연화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했다. 조태구는 한 발 더 나아가 밀사를 보내 연화에게 직접 경고했다. 시외에 나서서 장원을 차지하지 못하면 황금 벼루를 몰수하고 고을에서 영영 쫓아내겠다고. 이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다. 여인의 몸으로 유생들이 득실거리는 시외에 나서라니 그것은 당시의 사회 질서 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설령 나선다 해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웃음과 멸시가 쏟아질 것이고 장원은커녕 제대로 된 평가조차 받지 못할 것이 뻔했다. 조태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어차피 연화가 이길 수 없는 싸움판을 벌여 합법적으로 벼루를 빼앗겠다는 교활한 계산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포고문을 펼쳐 읽었다. 글자 한자 한자가 동리를 드러낸 뱀처럼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종이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뒤에 서서 포고문을 함께 읽던 돌쇠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니라 분노를 억누르는 자의 그림자였다. 벼랑 끝으로 몰린 연화에게 선택지는 둘뿐이었다. 굴욕적으로 벼루를 내주고 쫓겨나느냐 아니면 세상의 금기를 깨부수고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느냐. 포고문을 내려놓은 연화의 눈에 등잔불이 일렁이며 비쳤다. 그 흔들리는 불꽃은 마치 그녀의 심장이 밖으로 드러난 것 같았다. 폭풍이 마침내 산을 넘어 이 마을에 당도한 것이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등잔불을 끄고 어둠 속에 홀로 앉아 황금 벼루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오칠의 매끄러운 감촉이 시아버지의 손때와 남편의 체온을 전해주는 듯했다. 이 벼루 위에서 시아버지는 제자들에게 학문의 도를 가르쳤고 남편은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강직한 상소문을 써 올렸다. 세대에 걸친 선비의 혼이 이 작은 벼루 안에 고여 있었다. 벼루를 내준다는 것은 곧 가문의 역사를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그렇다고 시외에 나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었다. 여자가 남자들 틈에 끼어 학문을 겨룬다는 것은 이 시대가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연화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던 밤들을 떠올렸다. 남편은 늘 말했다. 당신의 재주는 사내 못지않다고, 아니 사내들 이상이라고. 그러나 그 칭찬은 닫힌 방문 안에서만 허락되는 비밀이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녀의 학식은 조롱거리가 될 터였다. 가문의 수치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이미 더럽혀진 가문의 명예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었다. 연화는 어둠 속에서 자신과 싸웠다. 도망칠 것인가, 맞설 것인가. 벼루를 내주고 이 마을을 떠나면 적어도 몸은 온전할 것이다. 어딘가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면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남편의 이름은 영영 역적으로 남을 것이고 시아버지의 유산은 탐관오리의 작물이 될 것이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고 머릿속은 어지러운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때 문 밖에서 돌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어둠을 뚫고 오는 음성이었다. 아기씨,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조태구의 위세입니까? 아니면 아기씨 마음속의 망설임입니까? 그 한마디는 연화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종소리와 같았다. 조태구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자신의 글이 정말로 세상에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남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지, 그 자신감의 부재가 그녀를 옥죄고 있었던 것이다. 돌쇠는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연화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지 못했다. 창밖으로 반달이 떠 있었다. 반쪽짜리 달이 구름 사이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 불완전한 빛이 연화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기나긴 밤의 끝, 창호지가 창백한 새벽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에야 연화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황금 벼루를 비단보에 소중히 감쌌다. 그 행위는 한 여인이 자신의 존재를 이 세상에 증명하겠다는 장엄한 결의이자 선포였다. 떨림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연화는 스스로의 두려움과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었다. 이른 새벽이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연화는 방 안에서 일생일대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었다. 거울 앞에 앉은 그녀는 먼저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곱다고 쓸어주던 그 머리였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머리카락을 단호하게 틀어 올려 상투 모양으로 묶었다. 거울 속의 여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한 사람의 선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연화는 남편의 유품궤에서 낡은 도포를 꺼냈다. 세월에 바래고 조미스럽지만 아직도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옷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도포를 걸쳤다. 넓은 어깨 부분이 그녀의 가녀린 체구에는 맞지 않았으나 허리띠를 동여매자 제법 그럴듯한 선비의 행색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갓을 눌러쓰고 거울을 보았을 때 그 안에는 가련한 과부가 아닌 눈빛이 결연한 젊은 선비가 서 있었다. 연화는 잠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변신은 단순한 위장이 아니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존재가 세상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기 위한 갑옷을 입는 의식이었다. 마당으로 나서니 아직 별이 지지 않은 하늘 아래 돌쇠가 이미 등짐을 꾸려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돌쇠는 연화의 변한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다만 짐을 지고 앞장서서 길을 열었다. 두 사람은 안개 자욱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슬에 젖은 풀잎이 옷자락을 적셨고 산새들이 아침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발걸음에 박자를 맞추었다. 길가에 핀 들꽃들이 이름 모를 향기를 바람에 실어보내며 두 사람의 여정을 배웅했다. 마치 세상의 자연만은 이 여인의 용기를 알아보고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다. 산을 내려오자 고을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평소와는 다른 활기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시외 소식에 온 고을이 들떠 있었고 인근 마을에서도 유생들이 몰려와 주막마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은 양반들이 하인을 거느리고 거드름을 피우며 걸었고 장사치들은 이 기회에 한몫 보려고 좌판을 벌여 놓았다. 시회가 열리는 누각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높은 누각은 단청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마당에는 이미 수십 명의 유생들이 무리를 지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한 명의 남장 여인이 걸어 들어가야 했다. 심장이 귀에서 울릴 만큼 세차게 뛰었다. 그때 돌쇠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기 씨의 등 뒤에는 이 돌쇠가 있습니다. 연화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첫 발을 내디뎠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집중되었다. 초라한 도포, 볼품없는 행세, 낯선 얼굴.
유생들의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촌놈은 또 어디서 굴러왔느냐? 필묵값이라도 있어 가지고 온 게냐? 가시 돋친 말들이 사방에서 날아왔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정면만을 주시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저 높은 누각 위의 자리, 자신이 앉아붓을 들어야 할 바로 그 자리뿐이었다. 이제 다시는 초가집의 어둠 속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의 본격적인 진입이 시작되었다. 시회 예선이 끝난 뒤 밤이 찾아왔다. 낮에 긴장이 풀리자 몸 여기저기에서 피로가 밀려왔다. 연화는 누각 뒤편의 냇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달빛이 물 위에 부서져 은빛 비늘을 흩뿌리고 물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씻어내듯 졸졸 흘러가고 있었다. 예선은 간신히 통과했다. 그러나 내일 본 시회에서 장원을 차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가슴을 짓눌렀고 남장이 들통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뒤엉켜 숨을 조여왔다. 갓을 벗어 무릎 위에 놓았다. 남장 아래의 여인은 온몸이 긴장의 끈으로 감긴 채 조금씩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일그러진 그 얼굴이 진짜 자신인지 남장을 한 허상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과부인가? 선비인가? 아니면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떠도는 그림자인가? 물음이 물결처럼 번져갔으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돌쇠였다. 그는 연화의 곁에 조용히 내려앉더니 아무 말 없이 길가에서 꺾어온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건넸다. 달빛 아래 연보랏빛 꽃이 피 이슬을 머금고 가녀리게 떨고 있었다. 연화가 의아한 눈으로 꽃을 받자 돌쇠가 입을 열었다. 아기씨, 이 꽃을 보십시오. 누가 심은 것도 아니요. 누가 물을 준 것도 아니건만 제 힘으로 피어 지 혼자서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아기씨의 글도 그래야 합니다. 아기씨의 붓은 슬픔을 적는 칼날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보자기여야 합니다. 하늘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 껴안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지요. 연화는 말없이 꽃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자신의 글은 슬픔의 기록이었다. 남편을 잃은 분노와 원통함, 세상에 대한 원망이 먹물처럼 번져 있었다. 그 글에는 진심은 있었으되 세상을 보듬는 너그러움은 없었다. 돌쇠의 말은 그 사실을 부드럽게 그러나 정확하게 짚어주었다. 돌쇠는 말을 이어갔다. 마치 오랫동안 학문을 닦은 대학자처럼 연화가 예선에서 쓴 시구의 한 구절을 짚어 더 나은 표현을 제안했다. 그의 문학적 식견은 산골 하인이 가질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연화는 놀라면서도 묻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내의 정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건네는 말의 온기였다. 두 사람은 냇가에 나란히 앉아 밤이 깊도록 시를 논했다. 돌쇠가 운율을 말하면 연화가 구절을 다듬었고, 연화가 감정을 쏟아내면 돌쇠가 그 감정의 형태를 입혀주었다. 물소리와 벌레 소리가 반주가 되고 달빛이 무대 조명이 되어 두 사람의 합작이 이어졌다. 연화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3년의 시간 동안 자신을 지탱해 준 것이 황금벼루도 가문의 긍지도 아니었음을. 이 사내의 묵묵한 헌신과 따뜻한 눈빛이야말로 그녀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준 진짜 기둥이었다는 것을. 이 밤의 대화는 연화에게 한 인간으로서의 자각과 시인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는 생애 가장 따뜻하고도 빛나는 순간이 되었다.
다음 날 본 시회가 시작되었다. 누각 위에는 최만득 대감이 정좌해 있었고 그 양옆으로 고을의 원로들과 이름난 유생들이 좌정했다. 누각 아래 마당에는 예선을 통과한 12명의 유생이 일렬로 앉아 먹을 갈고 있었다. 연화도 그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얀 화선지가 눈앞에 펼쳐졌고 그 위에 자신의 운명을 써 내려가야 했다. 심장이 두드리는 북소리가 온몸에 울렸다. 시제는 낙화로 화, 지는 꽃이었다. 최 대감이 직접 내린 주제였다. 유생들은 저마다 화려한 수사와 고사를 동원해 붓을 놀리기 시작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이들의 분놀림은 유려했고 쏟아지는 문장들은 현란했다. 그러나 현란함 뒤에 진심은 보이지 않았다. 꽃이 진다는 것에 진정한 아픔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쓰는 낙화란 결국 말 위의 말에 불과한 것이었다. 연화는 한참 동안 붓을 들지 않았다. 다른 유생들이 이미 반 이상 써 내려갔을 때도 그녀의 화선지는 비어 있었다. 구경꾼들이 수군거렸고 조태구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그러나 연화의 머릿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것이, 남편을 잃은 아픔이, 세상에 버려진 외로움이, 그리고 어젯밤 돌쇠와 나누었던 대화가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로 합쳐지고 있었다. 연화가 마침내 붓을 들었다. 그리고 단숨에 마치 수문이 열린 것처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붓끝이 화선지 위를 달릴 때 오직 먹물이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녀가 다 쓰고 붓을 내려놓았을 때 주변의 유생들이 힐끗 그녀의 시를 엿보았다. 그리고 비웃음이 멈추었다. 시권이 최 대감에게 올라갔다. 장내에는 여전히 연화를 향한 비웃음이 가득했다. 초라한 행색의 무명선비가 쓴 시에 무엇을 기대하겠느냐는 표정들이었다. 최 대감이 시권을 펼쳐 들었다. 첫 구절을 읽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꽃은 져서 땅을 적시고 마음은 깎여 글이 되니 로 시작하는 연화의 시는 화려한 수식어 하나 없이 벌거벗은 진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최 대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시를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고 마지막 구절에 이르러서는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수십 년간 문장의 바다를 헤엄쳐 온 대학자가 진정으로 감동한 순간이었다. 그는 시권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장내가 숙연해졌다. 누군가의 눈물이 전염되듯 유생들의 얼굴에서 하나둘 오만함이 거쳐갔다. 최 대감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시는 이 늙은이가 평생 기다려 온 문장이다. 장내가 술렁였다. 오만했던 유생들은 입을 다물었고 구경꾼들은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연화의 붓끝에서 태어난 시 한 편이 비단옷을 입은 가짜 선비들의 위선을 발가벗기고 있었다. 조태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원이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누각을 감싸고 있었다. 최 대감은 연화의 시를 다시 한번 읽으며 감탄을 연발했고 원로들 사이에서도 탄성이 터져 나왔다. 잠시 전까지 비웃던 유생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조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입가에 독사 같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잠깐 그 시를 쓴 자의 정체를 먼저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태구의 목소리가 누각 위에 내리꽂혔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조태구가 손짓을 하자 미리 매수해 둔 건달 하나가 날쌔게 움직였다. 연화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자의 손이 연화의 갓을 낚아채 벗겨버렸다. 틀어 올렸던 머리카락이 풀려 어깨 너머로 쏟아져 내렸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순간 장내 전체가 얼어붙었다. 보십시오. 이자는 선비를 사칭한 과부입니다. 역적 이서진의 아내 연화가 남장을 하고 이 신성한 시외를 더럽힌 것입니다. 조태구의 외침이 하늘을 찢었다. 처음에는 정적이, 그 다음에는 웅성거림이, 그리고 마침내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장내를 뒤덮었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시에 감동하던 유생들이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다. 여자가 감히 선비의 돌을 모독했다. 마치 탈을 벗어 던진 것처럼 그들의 얼굴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다. 시의 가치는 한순간에 증발했고 오직 여자라는 사실만이 남아 그녀를 짓밟았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연화의 팔을 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렸다. 차가운 돌바닥이 무릎뼈를 파고들었으나 연화는 비명을 삼켰다. 고개를 들어 최 대감을 바라보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혹한 대감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시의 감동과 사회적 금기 사이에서 대감조차 한마디를 하지 못한 것이다. 조태구가 의기양양하게 걸어 나와 연화의 품에서 비단보에 쌓인 황금 벼루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관에서 몰수합니다. 시외를 사칭으로 더럽힌 죄, 여인의 몸으로 선비를 기만한 죄, 당장과 나로 압송하라. 연화가 벼루를 향해 손을 뻗었으나 포졸이 그 손을 거칠게 비틀었다. 가문의 마지막 보물이 탐관오리의 소나귀에 들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아야 했다. 그 고통은 육신의 아픔보다 1000배는 더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연화의 시야 한 구석에 돌쇠의 모습이 들어왔다. 군중 틈에서 한치의 동요도 없이 서 있는 사내. 그러나 그의 눈이 달랐다. 평소의 어수룩함은 온데간데 없고 쇳덩이를 녹일 듯한 차가운 안광이 조태구를 향해 번뜩이고 있었다. 돌쇠가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디며 연화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 한 걸음에 서려 있는 무게가 범상치 않았다. 장내의 누구도 심지어 조태구조차 그 순간 돌쇠의 걸음에서 말할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었다. 연화는 관아의 차가운 신문실로 끌려왔다. 양 팔에 쇠사슬이 채워졌고 무릎 아래에는 모난 돌이 깔려 있었다. 등잔불 하나가 어두운 방 안을 겨우 밝히고 있었으나 그 불빛마저도 연화에게는 심판의 눈동자처럼 차가웠다. 조태구는 상석에 거만하게 앉아 부채질을 하며 연화를 내려다보았다. 내 죄를 내가 알겠느냐. 여인의 몸으로 시외를 더럽히고 선비를 사칭한 죄는 곤장 100대를 때려도 모자란 것이다. 조태구의 음성은 뱀이 먹이를 조이듯 느릿느릿하면서도 잔인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목적은 처벌이 아니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하지만 내가 자비를 베풀 수도 있다. 벼루를 순순히 내놓고 나의 첩이 되면 모든 죄를 덮어주마. 역적의 가문에서 현감의 여인으로 올라서는 것이니 내게도 나쁘지 않은 거래 아니냐. 그 말은 칼로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연화는 이를 악물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으나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분노와 치욕이 뒤엉킨 떨림이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조태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굴복 대신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입은 열지 않았다. 말로 대꾸하기에는 조태구라는 존재가 너무도 더러웠기 때문이다.
침묵, 그것이 연화가 선택한 가장 강한 항거였다. 조태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여자가 감히 자신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참지 못했다. 좋다. 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 후회해도 늦다다. 조태구가 손짓을 하자 포졸들이 밖으로 나갔다. 잠시 뒤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몽둥이가 사람의 등짝을 내려치는 소리였다. 돌쇠가 매를 맞고 있었다. 연화를 지키려다 포졸들에게 맞서다가 끌려간 돌쇠에게 가혹한 곤장이 쏟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 대, 두 대, 세 대. 매가 내려칠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다. 그런데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 돌쇠는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연화의 가슴을 더욱 잔인하게 난도질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연화는 소리 내어 울지 않았다. 울면 지는 것이었다. 조태구에게 약점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조태구의 수하들이 번갈아 들어와 연화를 압박했다. 벼루를 내놓으라. 현감의 제안을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 하인은 죽을 것이다. 사방이 적이었다.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외에서 감동받았던 유생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최대감은 관아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남의 일이라 외면했다. 고립무원이라는 말이 이렇게 잔인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연화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비단 옷을 입은 자들의 탐욕과 비겁함이 가녀린 여인의 어깨를 짓누르고 또 짓눌렀다. 결국 연화는 관아 뒤편의 옥사에 던져졌다. 차가운 돌바닥과 축축한 벽, 쥐가 기어다니는 소리와 어디선가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 그것이 이 옥사의 전부였다. 문에 걸린 자물쇠가 철커덕 소리를 내며 잠겼을 때 연화는 마지막 자유마저 빼앗겼음을 깨달았다.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이 바닥에 격자 무늬를 그렸고 그 무늬는 마치 자신의 처지를 비웃는 것 같았다. 소식은 조각조각 전해져 왔다. 간수가 내뱉은 말에 따르면 조태구는 황금 벼루를 자신의 밀실로 가져갔고 돌쇠는 의식을 잃고 다른 방으로 끌려갔다고 했다. 벼루가 사라졌다는 말에 연화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3대에 걸친 선비의 혼이 담긴 그 벼루, 남편이 마지막으로 글을 쓴 그 벼루가 탐관오리의 소나귀에서 한낱 작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가문의 마지막 흔적마저 빼앗긴 순간이었다. 그리고 돌쇠. 연화는 자신 때문에 매를 맞고 쓰러진 사내를 떠올렸다. 3년 동안 말없이 곁을 지킨 사내. 그의 투박한 손으로 지붕을 고치고 장작을 패며 이 허물어져가는 삶을 붙잡아 주었던 사내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자신이 시외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분수를 지키고 조용히 벼루를 내주었더라면 적어도 돌쇠는 다치지 않았을 것이다. 후회가 쓸물처럼 밀려왔다. 연화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통곡했다. 소리가 목구멍을 찢고 나와 좁은 옥사를 가득 채웠다. 울음이란 것이 이토록 처절할 수 있는가? 몸에서 모든 기력이 빠져나가고 영혼까지 액체가 되어 눈물과 함께 흘러나가는 것 같았다. 한참을 울고 나자 눈물조차 마르고 텅 빈 허무함만 남았다. 내일이면 그녀는 저작거리로 끌려나갈 것이다. 죄인의 딱지가 붙은 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곤장을 맞은 뒤 유배길에 오르게 될 것이었다. 어쩌면 다시는 이 고을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었다.
가문의 이름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더럽혀졌고 남편의 누명을 벗기겠다는 꿈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그녀의 학문은 세상의 비난 속에 파묻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옥사의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거미 한 마리가 끊어진 줄을 다시 잇고 있었다. 그것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연화는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패배를 맛보고 있었다. 하늘도 땅도 사람도 그녀를 외면한 듯한 처절한 고립의 밤이었다. 희망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캄캄하고 차가운 밤이었다. 그리고 그 밤은 끝없이 길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통곡도 한탄도 후회의 물결도 모두 빠져나간 뒤에 남은 것은 텅 빈 고요였다. 연화는 차가운 옥바닥에 엎드린 채 마치 죽은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숨은 쉬고 있었으나 살아있다는 느낌은 없었다. 온 세상이 검은 먹물에 잠긴 것 같았고 그 먹물 속에서 그녀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돌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실제로 들린 것인지 기억 속의 메아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그 음성은 또렷했다. 향기는 묻힌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냇가에서 들었던 말, 새벽녘에 들었던 말, 그 모든 말들이 조각조각 떠올랐다. 꽃은 저도 향기는 천리를 간다던 말, 붓은 세상을 품는 보자기여야 한다던 말, 진정으로 남는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뿐이라던 말. 연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쑤시고 눈은 부어올라 있었지만 가슴 속 한 구석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음을 느꼈다. 그 불씨는 돌쇠의 말이 남긴 것이었다. 연화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종이도 없었고 붓도 없었다. 먹물은커녕 물 한 모금 없는 맨바닥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손가락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있었다. 연화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손가락 끝을 바닥에 대었다. 그리고 먼지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한 획, 한 획, 보이지 않는 먹으로 보이지 않는 종이 위에 시를 써 내려갔다. 옥사의 어둠 속에서 그 글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글이란 종이 위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위에 새겨지는 것임을 그녀는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손가락이 바닥을 그을 때마다 연화의 안에서 무엇인가 벗겨져 나갔다.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의 무게가,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남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강박이 한 겹 한 겹 떨어져 나갔다. 그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벌거벗은 자기 자신이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무런 이름표도 없이 오직 진심 하나만으로 서 있는 한 인간의 민낯이었다. 연화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지키려 했던 것은 황금 벼루가 아니었다. 가문의 명예도 아니었다. 세상이 아무리 짓밟고 꺾으려 해도 결코 꺾이지 않는 진심, 감옥에 가두어도 가둘 수 없는 영혼의 자유,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전부이자 자신을 자신이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이 사벽의 돌벽은 그녀의 몸을 가둘 수 있었으나 정신까지 가둘 수는 없었다. 옥사의 차가운 공기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연화의 안에서는 따뜻한 무엇인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그러나 이번의 눈물은 달랐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을 옥죄어 온 쇠사슬을 스스로 풀어낸 자의 눈물이었다.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연화의 얼굴을 비추었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두려움 대신 형형하고 깊은 지혜의 빛이
그 안에 차올라 있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밑바닥을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빛이었다. 동이 텄다. 옥사 밖에서 발걸음 소리와 쇠사슬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여 들려왔다. 연화는 형장으로 끌려나갈 채비를 했다.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이겠으나 어젯밤의 깨달음이 그녀에게 입힌 갑옷은 어떤 매질보다도 단단했다. 연화는 등을 곧게 세우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자물쇠가 풀리고 무거운 나무 문이 열렸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눈이 부셨다. 연화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문 앞에 선 사내는 피투성이 하인이 아니었다. 보라색 관복을 정제하게 차려입고 허리에는 국왕의 밀명을 상징하는 상방검을 찬 위엄 있는 사내가 서 있었다. 뒤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정렬해 있었고 그들의 갑옷에서 아침 햇살이 번뜩이고 있었다. 사내의 얼굴은 익숙하면서도 전혀 달랐다. 3년간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던 그 투박한 얼굴이 이제는 위엄과 학식이 서린 대학자의 얼굴로 변모해 있었다. 대제학 이문권이다. 국왕 전하의 밀명을 받들어 이 고을의 비리를 조사하러 왔다. 돌쇠의 입에서 나온 그 선언은 천둥과 같았다. 대제학이라 함은 조선에서 학문의 최고봉에 선자를 일컫는 칭호였다. 국왕의 상방검을 받은 밀사이니 그의 권한은 고을 현감 따위를 일순에 제압하고도 남았다. 이문권, 그가 바로 돌쇠의 진짜 이름이었다. 3년 전 조정에 민생의 실상을 직접 살피겠다는 상소를 올리고 자취를 감추었던 대학자. 그가 산골 마을의 하인으로 위장하여 세상의 밑바닥을 살펴온 것이었다. 이문권은 연화의 결박을 직접 풀어주었다. 쇠사슬이 풀리며 쩔그럭 소리를 내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소리는 단순한 금소금이 아니라 억울함이 풀리는 해방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연화는 자유로워진 손목을 바라보다가 이문권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3년간 보아왔던 눈이었으나 이제야 비로소 그 눈에 담긴 깊은 뜻을 온전히 읽을 수 있었다. 3년이었습니다. 이문권이 나직이 말했다. 3년 동안 이 나라 곳곳을 돌아다녔으나 아기씨처럼 진정한 선비의 정신을 지닌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난에도 꺾이지 않고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며 옥에 갇혀서도 손가락으로 실을 쓰는 사람을. 그것이 바로 조선이 잃어버린 참 선비의 마음입니다. 그 말에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다. 3년간의 외로움, 3년간의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곁을 지켜주었던 이 사내에 대한 감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하인이 주인을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정의가 진실을 알아보고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는 장엄한 반격의 서막이 열린 것이었다. 옥사 밖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그 아래로 정의의 칼이 마침내 칼집을 벗어나고 있었다. 이문권의 등장은 고을 전체를 뒤집어 놓았다. 관아의 대청에 왕명이 적힌 어서가 펼쳐지자 조태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상방검의 위엄 앞에서 그의 하수인들은 무기를 내려놓았고 아전들은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다. 3년간 이 고을을 공포로 지배하던 조태구의 권세가 한순간에 종이 호랑이처럼 무너져 내렸다. 이문권은 왕의 어명으로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조태구가 그동안 저질러 온 비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세금을 횡령하고 백성의 토지를 빼앗고
억울한 옥사를 만들어 사리사욕을 채워온 온갖 악행이 장부와 증인들을 통해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났다. 연화에게 황금 벼루를 빼앗으려 한 일은 그 수많은 악행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문건은 3년의 잠행 기간 동안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었기에 조태구는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조태구는 현감직을 박탈당하고 쇠사슬에 묶여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고을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모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불과 어제까지 거드름을 피우며 백성 위에 군림하던 자가 죄인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는 모습에 환호가 터졌다. 이 문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시외에서 연화를 모욕하고 돌을 던졌던 위선적인 유생들 중 관직에 있는 자들의 벼슬을 박탈하고 학문의 탈을 쓰고 권력에 아부하던 자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이 문건은 황금 벼루를 다시 연화에게 돌려주었다. 비단보에 쌓인 벼루를 두 손으로 받아 든 연화의 손이 떨렸다. 돌아온 것은 벼루만이 아니었다. 가문의 명예가, 선비의 자존심이, 3대에 걸친 혼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다. 이 문건은 연화를 향해 정중히 읍을 올리며 선언했다. 그대의 문장은 이 나라 조선의 보배요. 그대의 정신은 만권의 경전보다 귀합니다. 최만득 대감도 이때 비로소 용기를 내어 연화의 시를 공식적으로 장원으로 인정한다고 선포했다. 성별이 아니라 오직 글의 깊이와 진심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대감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처음에는 역적의 아내라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세상의 얼굴은 그렇게도 쉽게 바뀌는 것이었으나 연화는 원망하지 않았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약하고 또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건은 연화에게 한양으로 함께 갈 것을 권했다. 조정에서 학문을 펼치고 더 넓은 세상에서 뜻을 세우라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권세도 명예도 아니었다. 자신의 글이 이 산골 마을의 누군가에게, 이름 모를 후세의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것만으로 충분했다. 남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가문의 이름은 씻겨졌으며 연화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으로 우뚝 서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폭풍을 견뎌낸 자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보상이여. 세월이 흘렀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으며 다시 여름과 가을이 지나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았다. 산골 마을은 예전과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을 한가운데에 작은 서당이 들어선 것이었다. 누가 세운 서당이냐고 물으면 마을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연화 훈장님이시라고. 서당의 대청마루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양반의 아이도 상민의 아이도 천민의 아이도 구별 없이 한 지붕 아래 모여 글을 읽고 있었다. 신분의 벽은 이 서당의 문지방 앞에서 사라졌다. 연화는 아이들 앞에 앉아 천천히 글을 가르쳤다. 한때 남장을 하고 시외에 나서야 했던 여인이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훈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세상이 변한 것인지 연화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이 실제한다는 사실이었다. 책상 위에는 황금 벼루가 놓여 있었다. 오래된 오칠이 세월의 빛깔을 더해 한층 깊은 윤기를 머금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 벼루로 돌아가며 먹을 갈았고 그 위에서 갈린 먹으로 첫 글자를 써 보았다.
벼루는 더 이상 진열장 속의 유물이 아니었다. 살아 움직이는 도구가 되어 다음 세대의 손끝에서 새 생명을 얻고 있었다. 시아버지에서 남편으로, 남편에서 연화로, 그리고 연화에서 이 아이들에게로 이어지는 학문의 물줄기가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었다. 첫 장면의 차가운 새벽빛은 사라지고 따사로운 황금빛 오후 햇살이 대지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다. 바람이 서당의 처마를 스치며 풍경을 울렸고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한때 적막과 냉대만이 감돌던 이 마을에 웃음소리와 낭독소리가 가득했다. 겨울의 침묵이 봄의 합창으로 바뀐 것이다. 수업을 마친 연화가 서당 밖으로 나섰다. 저녁 해가 산등성이 위에 걸려 세상을 붉은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고갯마루 너머로 하나의 인형이 보였다. 이문권이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이 저녁 놀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연화는 서당 마루에서 자리를 고쳐 앉고 그를 향해 깊은 묵례를 올렸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3년간의 은혜와 감사가 그 한 번의 절에 담겨 있었다. 이문권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서당 마당의 살구나무에서 꽃잎 하나가 떨어졌다. 바람에 실린 꽃잎은 아이의 책 위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 마을 너머로 날아갔다. 꽃은 졌으나 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고 온 마을에 퍼져 있었다. 연화의 붓끝에서 시작된 작은 울림이 한 사람의 가슴에서 또 한 사람의 가슴으로 번져 조선의 대지를 적시며 마침내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꽃은 졌지만 향기는 여전히 이 마을에 남아있구나. 아기씨, 향기는 마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더 먼 곳까지 갈 것입니다. 그대 덕분이다. 이 못난 과부가 다시 붓을 들 수 있었으니. 붓을 든 것은 아기씨의 용기였습니다. 저는 다만 곁에 서 있었을 뿐이지요. 꽃은 졌으나 향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향기를 함께 퍼뜨려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